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USB에 음악 파일이 아니라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만 담아 발매를 했고, 한국 음악 콘텐츠 산업협회는 음원이 담기지 않아 음반이 아니라며 음반 판매량에서 제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판업계는 전자책이 나오자 전자책 통계를 따로 내는 것으로 해결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전자책과도 다릅니다. USB에 전자책의 내용이 아니라 전자책에 링크만 담긴 것을 과연 서적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죠. USB에 파일이라도 담겨야 한다는 협회의 판단과 음반의 정의를 왜 독점하느냐는 가수의 항변이 맞서는 겁니다. 최초 음반이 탄생한 것이 100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무엇이다 하는 정의와 기준은 변하게 마련이죠. 가수의 항변이 일리 있는 건 그래서입니다. 인터넷 시대를 반영하라는 요구죠. 하지만 각자의 정의가 다를 때 생기는 혼란을 해결하려고 표준,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회는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고, 가수는 기준의 변화를 요구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럼 새로운 기준은 누가 언제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아마도 결국은 시장이 결정하겠죠. 갑자기 등장한 협치라는 새로운 정치 용어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가 협치고 어디서부터 협박인가? 어디까지 타협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대결하는가? 그 기준을 정치가 스스로 정하지 못하면 시장은, 국민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 앞으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지드래곤 씨. 재밌는 논란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 문제는 지드래곤 씨가 뉴스공장 인터뷰에 응하는지 안 응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섭외 오프닝이었습니까? 네.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는데, 시사방송에 응할지 모르겠네요. 네, 굉장히 시사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첫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공식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은 강 장관 임명 자리에서 외교부 내부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교부가 4대국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외교 다변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사 임명도 비외무고시 출신, 민간 전문가, 여성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여성 대사도 많이 나오겠군요. 자, 당연히 이제 여기에 야당은 예고한 대로, 양쪽 다 예고했었죠. 강행하겠다고 했고, 언론의 표현대로면 강행이고, 제 표현대로면 임명한 겁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야당은 또 이제 협치, 작년부터 유행한 용어인데요. 파괴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죠? 네, 게다가 대통령의 방미 동행 요청에도 들러리 역할 안 한다라는 분위기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은 여당이 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안 하면은 야당도로 여기 가자고 하는 게 이게 나쁜 제안이 제가 보기엔 야당이 아닌 것 같은데. 여하간 이제 방미 동행 요청에도 안 하겠다는 거고요. 다 안 갈지 모르겠어요. 이래놓고 갈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이콧은 어떻게 한답니까? 네, 그것이 여당이 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장 하고 싶진 않다라는 건데요. 각 당의 기류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입장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콧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역풍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당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한 거 아닌가요? 네, 재밌습니다. 카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 관련해서 또 인사 소식이 많죠. 예. 네, 우선 이에 대해서 대통령 반응이 또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는 더 이상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를 놓고 승부를 겨누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사추천 뭡니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회, 예. 예, 위원회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예. 네,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시스템인데요.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서 조국 민정수석 이런 개인한테 책임을 가는 것을 좀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낙마,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낙마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죠? 그게 42년 전인가요? 네. 네, 40년 넘게 일입니다. 75년이라고 나왔으니까 42년 전이겠죠. 예. 42년 전에 안 태어났죠? 안 태어나셨잖아요. 저는 태어났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예. 당연합니다. 42살이 넘었기 때문에. 예. 김정기 전에 안 태어났죠. 예, 예. 이게, 일부 언론 보도대로 이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여성을 위해서 일부러 소송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일방적으로 몰래 혼인신고를 한 건지는, 이제는 사퇴를 해서 알 길이 없어졌어요. 예. 네, 피해자 인터뷰가 좀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요? 예.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있게 됐어요? 채널A에서 피해자 인터뷰라고 해서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직접 본 건 또 아니어가지고요. 예. 조금 내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 여성에게 피해가 가거나 과거가 밝혀진 피해자 여성이라고 하면 이미 이제 일방적이라고 전제하는 거니까요.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여간 그 일은 지나갔는데 이제는 결국은 전자의 경우라면 일부러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거라면 결국은 피해 여성에게 그 해당 여성에게 이제 2차적인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자신이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는 그런 정부적 판단을 한 거겠죠. 근데 사퇴를 했으니 이제 이건 일단락된 것인데 야당은 일단락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예, 이 모멘텀으로 조국 민정수석 물러가라고 하고 있고 조국 수석이 물러가면 야당이 거기서 멈출 것인가. 절대 안 멈추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재판 기록을 어떻게 입수했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국정원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소위 조난 자료죠, 이런 게. 조난 자료 하면 사실 국정원인데 보수 정권 하에서 소위 조난 자료로 관련된 것은 국정원이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조난 자료 시초는 박정희 시절이에요. 육군 방첩부대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소위 이제 그 반대 세력, 정치 반대 세력, 그 리스트를 파악하느라고 작성한 걸로 아는데 이후에 이제 중앙정보부 시절에 본격화됐고 안기부 국정원 거치면서 여전히 조난 자료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이나 대기업 혹은 언론 간부들이나 대학 교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공립대학 그러니까 서울대학이면 당연히 있겠죠. 시민단체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마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버무리고 있습니다만 주진우 기사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과거 기록을 본 사람들이 하면 100페이지가 넘는 기록도 한 사람의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하고 당연히 이런 출생과 관련된 혹은 가족사와 관련된 기록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미리 보관하고 있고 남녀관계도 있다고 해요. 그 안에 보면 사찰이죠. 그 영역까지 가면. 예전에 그 안기부 간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조난 자료가 안기부의 힘이라고. 안기부 힘의 원천이라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추정입니다. 근거는 없어요. 근데 과거에 그랬었으니까 지금도 그러지 말란 법이 있는가 하는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정원이 거꾸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이런 작업을 했다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근데 그런 가능성은 제로인가. 그 점도 청와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당 의원이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정무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이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이 자료를 내주니까 법원 행정처 관련인데 이건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정렬 전 판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안종범 전 수석 수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3일에 최순실 씨가 미얀마 K타운 사업 챙기러 나흘간 미얀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최순실 씨가 이틀 뒤에 귀국하고 이틀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8일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교통안전공단, 중고차 선적전 검사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한 달 전에 정부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80억원가량 자동차 검사 장비 미얀마에 무상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폰으로 7차례 정도 통화했다고 합니다. 예. 통화를 자주 했다는 기사네요. 두 가지 네. 기사는 하나는 최순실 씨가 공적 개발 원조, 그러니까 원래 공적 자금으로 원조하라는 건데 개인 사업을 했다. 예, 그 내용을 대통령이 챙겼다는 거고 또 하나는 통화를 두 사람이 자주 했다는 이런 비즈니스가 있으면 최순실의 개인 비즈니스가 있을 때는 통화가 자주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채널A가 또 관련된 보도했었는데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850번 가까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통화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통화한 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파악한 걸로만.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내 기억에는 최순실 씨와 자주 통화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3번씩 거의 하루 3번인데 3번씩 통화했다는 이야기는 예전에 탄핵정국에서도 나왔었죠. 네. 네.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연인 관계가 최고조에 이를 때 하루에 3번 정도 하는 거라고. 네. 근데 평균 3번씩 항상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 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주 통하지 않았다고. 예, 뭐 자주의 기준이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3번은 누구의 기준으로든 자주입니다. 콜센터가요? 10번씩 하고 싶었었나 보죠. 하루에 3번씩 통화는 누구의 기준으로든 많습니다. 자주 통화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런 내역을 제시했다 이런 거군요. 뉴스가. 네. 그리고 그때는 내용만 나왔지 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이 없었는데 반응이 보도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 관련해서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기록이 수사상 비밀이 아니라면서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정보 공개 결정이 검찰이 27일까지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통화 내역하고 기지국 위치를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언제 어디서 누가 통화했는지 알고 싶은 거죠. 진실의 조각을 맞추고 싶은 거죠. 정말 자살인지 아닌지. 왜냐하면은 전화를 해서 불러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건지 확인하고 싶고 그런 건데 경찰은 이걸 그동안은 수사당국은 수사 기밀이라며 주지를 않았어요. 기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이 통화한 게 아닌데. 예. 근데 이제 법원이 내놓으라고 한 거죠. 예, 주라고 드디어. 이 오촌살인 사건은 저도 오랫동안 추적해온 사건이라서 제가 아는 한도, 제가 아는 한계 내에서는 권력형사 사건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겪어본 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건이고 김지현 기자도 초기에 이 사건 취재했었죠. 김은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은지 기자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직접 갔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이 사건은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네. 그날 현장에 직간접 연루된 인물들은 이제 사실상 거의 다 사망했죠. 예, 사망해서. 관련 증인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어서요. 취재 과정에서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찾다 보면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하지 않은 인물들은 행방을 전혀 모르고. 그래서 더더욱 이 사건은 재수사돼야 마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재수사해보면 알죠. 얼마나 이상한지. 지금까지는 취재한 몇 분들만 아는데 참으로 이상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일부 수사 기록도 아니에요. 그냥 통화 기록이에요. 통화 기록. 이게 무슨 수사 기록입니까? 자기들이 기밀도 아니고 이걸 이때까지. 이것조차 주지 않았던 거죠. 이제 겨우 하나 받아내게 된 셈입니다. 맞습니다. 네. 수사 기밀이 아닌데 무슨 수사 기밀이라고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기록이 아닌데. 자, 다음 뉴스는요.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국 런던 화재 사망자 수가 최소 60명 가까이 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번 사고에 미흡하게 대처한 테리사 메이 총리에 대한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건 다음날 잠깐 브리핑했지만 거기가 부촌과 빈민 한 블록 을 두고 혼재한 곳이라고 뉴욕 할렘가처럼. 그게 이제 히드로 공항에서 공항 고속도로 가는 고가가 통과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민자들 있잖아요. 공항에서 이민자들이 거기 빈촌을 이루고 있던 지역. 그 바로 건너에는 노팅힐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부촌이고. 근데 그래서 이 사건을 아마 원래 EU 일원이었다가 지금 브렉시트 중이니까 협상하려는 단계니까 이게 영국 구성원들에게는 인류 국가가 붕괴하는 상징처럼 여길 거다. 제가 예견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직접 사고를 지켜봤어요. 생중계돼가지고. 우리가 세월호 사태로 집단 트라우마를 겪었듯이 영국인들도 그런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게 될 거예요, 이게 아마. 네. 보는 눈앞에서 화재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런데 그게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분노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이. 네, 이미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영국판 세월호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ren펠 타워도 세월호처럼 상징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연락도 없이 사람들이 내 코멘트를. 맞습니다. 그렇게 될 거. 더군다나 이코노미스트요? 네. 네. 저한테 연락 오겠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좀 전에 예고드린 대로 한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 사퇴 관련해서 이 사퇴시킨 문건이 결국은 42년 전 판결문인데 유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있죠. 어제 자유한국당 중앙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소개하기 전에 기침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정길 판사님. 아이고, 죄송. 이 판결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정길 전 부장판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거 전화 연결돼 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인사를 기침으로 하신. 자, 중앙덕 의원이 판사님을 직접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언급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가정법원의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이 공개는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사님 주장하셨죠. 이걸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위반인지. 가사소송법 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도 안 된다는 거니까 대놓고 하는 건 더 안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예. 그다음에 그 다음 조항이 10조의 2에 보면 이 판결문과 같은 재판서를 발급을 받으려면 재판 당사자이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이해관계를 소명한 때 그때 법원 서기관이나 뭐 이런 법원 직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점인데 하나는 이런 신청 절차를 거쳤느냐. 그러니까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재판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용모나 뭐 이런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도 보도하면 안 되는데 아예 판결문 전면에 뭐 인적 사항이 다 나왔죠. 생년월일, 그렇죠. 본적, 네. 주소 이게 다 나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한 데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 의원이 얘기를 한 부분은 이 지금 10조의 2,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판결문 입수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절차를 거쳤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는 거는 정치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거쳐서 이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결혼 상대방이 보니까 왜 이혼을 했느냐 하니까 그때 뭐 상대방한테서 뭐
얻어맞았다,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미심쩍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가서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이 재판서를 좀 보고 싶다 하면은 떼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예를 바람 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제3자는 보통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제3자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뭔가 했더니 그렇게 예를 드시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 이해관계가 없죠, 사적으로.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주 의원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인사청문회법을 드는 것 같아요. 뭐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적법할 때 이 적법이 어떤 법인지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뭐 이건 추측인데 아마 인사청문회법이 아닌가 싶은데 인사청문회법엔 이렇게 돼 있어요. 12조를 보면 1항에 위원회, 이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얘기하죠. 이 위원회는 그 의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내지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그러니까 위원회는 아니더라도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 절차는 거쳤어요.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느냐, 그 다음에 내지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 요구를 했느냐. 국회 제적 3분의 1은 요구한 적이 없는 걸로 아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 의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근데 이 인사청문위원회가 지금 법사위에 설치가 됐잖아요. 예. 거기서 활동을 했는지는 뭐 보도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그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았다 치면요. 예. 위원회에서 이런 판결문을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런 사실이 나와 있더라라고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했죠. 예.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얻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위원회 의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건 뭐 저희가 따로 또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그러니까 보도와 관련한 것은 언론사의 이제 책임을 물을 일인 것 같고, 그죠? 그렇죠. 이건 주 의원하고 관계가 없죠. 네. 그리고 이것이 주 의원이 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하는데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 이게 위원회 의결을 거쳤느냐 하는 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다 안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언론사, TV조선이죠. TV조선에서 이 인사 개인의 신상이 다 드러났죠. 왜냐하면 자료를 흔들었기 때문에. 예. 보도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은 맞군요. 그렇죠. 그거는 10조 위반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72조에 보면 가사소송법에 이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조항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 보도 관련한 의문점은 없습니까? 일단 취득 보도 관련해서 먼저 글자라든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TV조선이 최초의 보도를 한 게 최초 보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검색상 나오는 게 지난 6월 15일 날 저녁 7시 30분에 뉴스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블로그에도 올렸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자기가 그 법원행정처에다 이 판결문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요구한 일시가 6월 15일이에요. 뭐 시각은 안 나오는데. 그리고 취득한 때도 6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받았다는 거죠. 당일날 바로받았군요.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게 다음 날이 16일 11시예요. 단독으로 했죠. 그러면은 이 16일 11시가 되기 전에는 주광덕 의원과 법원 쪽을 제외한 다른 곳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TV조선은 그 전날 저녁 7시 반에 벌써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TV조선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는 이제 이 해명대로라면 법원행정처는 주 의원에게 요청받은 즉시 발급해 줬고 즉시 거의 뭐 당일 요청하고 당일 발급했다는 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주 의원은 자료 취득 즉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TV조선에 먼저 넘겨준 걸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그 과정은 문제죠. 왜냐하면
왜 TV조선에 주느냐, 그러니까 왜 일개 언론사에 주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주 의원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예. 공공의 이익을 관한 거면 그러니까 그 16일 11시에 한 기자회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요. 예. 그러니까 공공이 알 수 있도록 한 거니까. 그런데 TV조선에 그냥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로 줬다면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절차가 아니죠. 그 공공의 이익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고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법원행정처가 자료 요청을 받은 즉시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 자료를 당일 바로 넘겨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 왜냐하면 이 자료 요청이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정보 요청을 하면 부처 내에서 자기 내규에 따라서 자체 판단을 해서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사실 상당히 많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뭘 달라고 해도 그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워낙 그래서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건 굉장히 빨리 준 케이스가 돼서 그게 좀 이례적인 게 하나 있고. 근데 이건 판사님이 모르실 부분이니까 저희가 따로 인터뷰를 해보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공공의 이익, 그래서 이 보도 금지는 공공의 이익,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주 의원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첫째는 공공의 이익 부분 관련해서 지금 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판결문 공개라든가 보도 금지 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주 의원 쪽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판결문 공개나 보도 금지 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언론사에 따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취득했냐는 거예요. 네. 근데 주 의원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것 자체가 좀 이상은 해요. 왜냐면은 그분은 국회의원이지 언론사 대변인이나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언론사가 할 일인데. 예. 그렇죠. 언론사가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또 두 번째는 보도자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블로그에도 올리셨던데 그 대법원 판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네, 결국 언론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면 지금 주 의원 말에 의하더라도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다. 네.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더라도 예. 그러면은 그 사안에 관한 판례를 인용해야 되는데 예. 지금 네 가지 판례를 보면 네 가지 판례를 예로 들었습니까? 블로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블로그에 예를 들었어요. 보도자료에도 나왔고요. 예. 보면은 전부 다 이게 판결문 공개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주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건데 대법원 1998년 9월 4일 선고 96-11327 판결을 예를 들었어요. 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보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이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뭐였냐면 그 MBC 뉴스데스크 사건인데요. 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할 때 그 보도 대상자한테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좀 보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승낙을 받았어요. 네. 근데 승낙을 받은 범위를 초과해서 보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신분 노출되게 뭐 모자이크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음성 면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MBC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판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일반론적인 주장은 맞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이 촬영된 사람이 피해자인 걸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거 승낙 범위를 초과한 거다. 그래서 이건 부당하게 사생활을 공개한 거다. 하니까 1,000만 원 손해배상해라 해가지고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안을 판단을 한 거예요. 반대 사례네요, 오히려. 반대 사례를 지금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뭘 이런 거를 올리셨나 싶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판사님이시니까 너무 자세히 하시는군요. 네. 또요. 예,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2013년 12월 26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2009 헌마 747 헌법소원 사건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문제된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를 해서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소유예라는 거는 죄가 인정되기는 하는데 다른 여타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게 재판에 넘기는 것은 좀 과하다, 부당하다 해가지고 기소를 안 하는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범죄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일단 사안은 어떻게 됐냐면 이 분이 올린 동영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과가 수십 개 있는 범죄자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정책을 무리하게 결정해서 추구하고 있다. 역사상 우리나라를 사상 최악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다. 그리고 뭐 국영기업을 매각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런 주장을 한 거죠, 블로거가. 예, 그렇게 올렸어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검찰이 뭐라고 이제 판단을 했냐면 이렇게 한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초범이고 동영상 직접 제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블로그에 보니까 접속자도 많지 않고 소수의 아는 사람들만 오늘 올라오는 거고 그리고 블로그도 폐쇄했으니까 이런 걸 참작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 이 나온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거는 범죄 자체가 안 된다고 본 거죠. 네. 사안 자체가 달라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례를 들었다 또. 네. 예. 그래서 도대체 이런 사례를 가지고 왜 예를 들면서 본인의 행동이 맞다, 합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법률가가 왜 그러신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광덕 의원님 인터뷰를 요청할 생각인데 저희는 네. 반론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인터뷰 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공공의 이익 때문에 공개했다고 하고 여러 사례를 들었으나 그건 맞는 사례가 아니다라고 이제 반론을 하신 것이고. 예.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이거 검찰이 흘린 거 아니냐 언론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뭐 검찰에서 입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정보는 없는데 일단 시스템으로 보면 이게 지금 가사 판결서잖아요. 가사 소송에 관한 것. 그러면은 이 판결서하고 기록은 가정법원에서 보관을 해요. 법원에서 나왔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 나왔다면 만약에 형사 판결이다 하면 검찰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어요. 그 형사 판결이나 형사 기록은 검찰에서 보관을 하니까. 이거 가사 소송이라 검찰하고는 일단은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시스템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는 그렇다. 예. 근데 뭐 검찰에서 따로 뭐 입수해서 했다면야 그건 할 말은 없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또 검찰에 저희가 물어봐야 될 내용이니까. 예. 이건 어떻습니까? 주광덕 의원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서류 검토 과정에서 스스로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오래된 것이고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이런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제공됐을 가능성이 이제 계속 거론되는 거란 말이죠. 네네. 판사님 생각은 그러면 검찰은 아닌 것이라고 보고 판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법원에 계신 분으로서.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심지어 뭐 피해자 그 상대 여성분이 제공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그분이 75년도인가 그때 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 받은 판결문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 예. 생각하기 쉽지는 않지만 뭐 그럴 수도 있긴 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럼 예. 그럼 또 하나는 최근에 안경환 후보자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 생각해서 이번에 비로소 판결문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 당사자라고 한다면. 네. 예, 당사자면 이건 가소송법 위반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는 근데 보니까 이 지금 보도된 판결문 형태를 보니까 판결이 언제 확정됐다라고 하는 그 고무인으로 찍혀서 기재가 있더라고요. 판결문 첫 페이지에. 과거 판결물이 아니란 말씀이시고. 예. 그렇죠. 예. 새로 만약에 발급받은 거다. 예, 새로 받을 그러니까 과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확정된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주광덕 의원이 그 가능성을 배제시켜줬어요. 본인이 그거는 취득했다는 거잖아요. 네, 당사자는 아닌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당사자는 아닐 가능성이 거의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주광덕 의원 말을 믿어야 될 거죠. 예. 만약에 그 부분을 거짓말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그래서 일단 제3자가 제공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이건 좀 이제
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짜깁기한 추측인데 일단 TV조선 보도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5일 요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법원행정처에서 이 피의자와 유흥업소 간의 그 유착관계에 있는 부장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안 했다라는 기사가 6월 15일 날 오전 뭐 그 전날부터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검찰 지금에서 나오는 개혁 얘기도 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나 뭐 안태근 검찰국장이 이제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이 오갔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거기서 출발했죠. 예. 예, 거기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이 사안이 법원 개혁의 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검찰에서 그렇게 불거진 사안의 전례를 볼 때 이렇게 그렇죠.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부장판사가 피의자 유흥업소 간의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징계를 안 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문제된 부장판사는 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일단 직책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거든요. 예. 차관급인데 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다른 판사들하고 달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될 때 대법원장에서 발탁이 돼요. 대법원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발탁을 했냐. 라고 하는 그 예.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 뭐 안경환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뭐 조국 인사수석이라든가 뭐 조현옥 인사수석에 민정수석이라든가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 뭐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몇 번 그만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제하자는 차원에서 법원 쪽에서 먼저 줬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TV조선 쪽에다가. 이게 전과가 있어요, 법원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재판 관련 내용을 흘리는 것이. 그래서 종전수법을 그대로 쓴 거 아닌가, 뭐, 이건 뭐 저의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개인적인 추측인데 전과가 있으므로 그런 추측도 해본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예를 들어서 사법부 내에 법원 개혁 문제에 저항감을 가지거나 혹은 현 정부의 반감을 가진 일부가 관여했을 수 있다 이런 추정이시네요. 그렇죠. 예. 특히나 양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법원 내부에서도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오늘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외부로 해서 눈을 돌리려는 그런 시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법원에서 이제 자료를 줬다가 뭐 계속 수소를 얘기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자료를 줬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가사소송법 위반 문제가 생기니까 국회를 통해서 가면은 적법해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주광덕 의원을 섭외를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 개인적인 추정이시고 제가 이제 어떻게 됐을 거냐 한번 추정해 달라고 하니까 하신 건데 여기서 요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한 조직적 반대 움직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청와대는 이제 각종 촉포가 모이니까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겠죠. 이제 지금 판사님 이야기로는 법원에서도 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 저항감 혹은 뭐 현 정부에 대한 반감 가진 사법부의 일부가 이 사안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해본다. 제가 법원 쪽에 오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법원 쪽에 의심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이제 주의원이 기자회견도 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 주의원에 대해서는 그건 없어요. 그건 뭐 이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알리바이가 만들어지는데 도구로 이용당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워낙 법원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으셔가지고 주의원에 관해서는 아까 가사소송법이라든가 이런 문제 정도의 지적인 것이고 이 본질은 결국은 법원 내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법원 내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 정부의 어떤 인사 문제라든가 정책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언론사. 예, 언론 적폐와 법원 적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반론 보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주광덕 의원님 저희가 연락드릴 테니까 섭외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기자회견을 하셔도 좋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특보가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동행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인터뷰 시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게다가 의원님이 8시 이후 시간이 안 되신다면서요? 예, 예. 안타깝네요. 5분밖에 안 돼서 짧게 핵심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제 문정인 특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무기 체계 중 하나에 불과한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됐고 TV조선은 이걸 막말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우선 전후 과정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온 겁니까? 아니, 언론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거는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든든하다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TV를 드릴 건가 말 건가 놓고 싸우다가 이혼하면 그 부부가 정상입니까? 보통 TV들이 그냥 많이 갖고 이혼하는 부부는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졌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내 일부 인사와 한국 내 일부 정치 세력들이 이 문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고 한미동맹이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건 잘못된 입장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기 하나 때문에 깨질 동맹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드라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이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기의 효용성 문제하고 예. 그런 차원하고 한미동맹하고는 한미동맹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드 배치 하나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정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한미동맹 때문에 사드 배치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냐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사드가 무기의 하나에 불과한 건 사실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상징성 때문에 무기 하나 이상의 의미를 이미 가져버린 점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면,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읽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한미동맹의 어떤 주요한 사안이 미국 내 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미국 의회를 기만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미국의 의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드 문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이건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가 적당한 적법한 법 절차인 환경 평가를 밟지 않았다는 거고요. 전혀 의회 통제, 국회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 최근에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국회가 일정 정도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데 이거를 한미동맹 문제나 외교적 사안으로 끌고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걸로 지금 보도됐는데 1년 걸릴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1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 측에서 안 하려고 이렇게 끄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문정인 교수님도 같은 맥락인데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사드 배치 자체를 뒤집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는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가 환경에 우리가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 환경의 적법하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적절한 판단이 나온다면 그건 성주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두 번째,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내 법 절차를 소위 지난 박근혜 정부 그리고 황교안 총리 대행 시절에 우리 국방부가 꼼수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서 따랐을 때는 사계절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국내 법 절차입니다.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법 시주란 건 뭐겠습니까? 법에 의한 지배고 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의 법 절차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걸 강조한 발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50초밖에 안 40초밖에 안 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문정인 교수님이 한미군사 훈련 축소 발언을 했다고 또 보도가 됐는데. 예.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언론이 보도됐는데 이건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한미훈련 축소가 아니라 한미훈련 정상화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전략자산들, 소위 핵잠수함이나 이런 핵 전략폭격기 같은 경우가 2010년 이전에는 거의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결의 악순환을 가지 말자는 차원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미 군사훈련에 전략적 자산을 동원하는 문제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죠. 의원님 내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 인터뷰에서 부산 고등법원에 근무했던 부장판사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분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아니라 고등법원의 판사라고 합니다. 네. 사실관계 정정하고요. 단 이 자리는 발탁이 아니라 연공 서열이 아니라 발탁에 의해서 가는 거라 발언의 의도는 맞다. 네. 법원 쪽 용어로는 10조 판사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정정했고요. 이어서 바른정당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선에 출마한 분들 중에 오늘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하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부터 시작된 거죠? 어제 사실상 시작됐고요. 네. 호남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죠. 호남 결과는 제가 봤는데 3위를 하셨더군요. 네. 종합 3인데 예. 일단 책임당원에서는 제가 정우천 의원 빼면 네. 사실상 1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일 취약 지역이거든요, 호남이.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자평을 합니다. 네, 자평하시는군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투표에서 각각 정운천 의원은 호남 지역이 이제 베이스라 정운천 의원이 1등을 했고요. 보니까 예. 저도 결과표를 봤는데 종합으로는 이혜훈 의원이 2위를 하셨고 말씀하신 책임당원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2위를 하셨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는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저희가 되는 대로 연결할 텐데 우선 당대표 출마하신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보수의 세대 교체를 전면에 들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보수가 일종의 시대의 낙오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따라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바른정당은 시대의 동반자 정당으로 만들겠다. 그것은 세대 교체로 가능하다. 너무 낡았다. 기존 보수, 특히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청와대 보고 주사파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의 홍준표 전 지사. 거의 아직도 빨갱이 당사하던 그런 지금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게 국민한테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끝난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파리채까지 보내는 분이 있어요. 파리채요? 제가 홍준표가 신보수면 제가 파리가 세다 이렇게 비판했더니만 낡은 보수를 제가 파리에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파리채까지 보내주시면서 낡은 보수 좀 때려잡아달라. 예. 응원들이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외부인가 봅니다. 주변 소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가 나죠. 지금 기차 아니에요. 예. 기차요? 기차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차 아니시라고요? 예. 예, 이게 지금 어디 역에 도착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음악 소리가 좀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시대 낙후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바른정당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바른정당도 지금 저한테 저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탄핵한 거 빼고 한국당이랑 다른 게 뭐가 있냐. 네. 바른정당 지지하고 싶은데 좀 한국당하고 다른 지지율을 보여달라. 네. 참 제가 요즘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나왔습니다. 한국당과 네. 바른정당이 다르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하태경 아니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른정당의 정운천 의원, 그리고 이혜훈 의원, 지상욱 의원, 김영우 의원 이렇게 5분이 출마하셨고, 여기서 한 분이 대표가 되고 3명이 최고위원이 되니까 탈락은 1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본인의 비교 우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단은 가장 젊은 후보죠, 제가. 얼굴은 동안은 아니지만. 김어준 총수도 아마 저랑 나이 같죠? 그렇습니다. 믿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 제가 이번에 이제 야당의 개념 논쟁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기존의 야당은 마이너스 야당이에요. 정부의 실패가 목적인 야당이죠. 근데 이제 제가 들고 나온 야당 개념은 플러스 야당. 이게 뭐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대한민국 성공을 위한 정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과거 야당은 어땠냐면은 마이너스 야당이라는 거는 정부가 잘하는 것은 맞고 못하는 것은 장려하는 게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부가 빨리 실패를 하니까. 네. 근데 플러스 야당은 정부가 잘하는 건 도와주고 못하는 거는 견제하고 개선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국가는 성공하게 만든다. 이게 플러스 야당이죠. 그런 개념은 이해했습니다만 그게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청문회 전략에 있어서도 제가 우리 당을 굉장히 비판을 하죠. 선택과 집중을 못했다. 전부 다 지금 한국당처럼 무조건 반대만 하잖아요. 그런 이미지입니다, 실제. 네, 그런 이미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김상조나 이낙연 총리,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밀어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된다. 네. 그리고 안경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생결단에서 막아야 된다. 적어도 이런 전략으로 갔으면 지금은 이제 야당이 반대하면 항상 반대하니까 또 반대하네 이러지 누가 더 강약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이번에 만약에 저는 그래요. 청와대가 안경환 끝까지 밀어붙였으면요. 국민들은 안경환이 다른 후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청와대 지지로 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가 조기에 수습을 해서 다행이긴 한데 야당이 잘해서 안경환이 물러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게 개별 인터뷰를 바른정당 의원님들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강경화 후보는 절대 안 된다는 사람보다는 임명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왜 바른정당 공식 입장을 항상 절대 반대로 나오는 거죠?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지도부 입장이죠. 지도부요? 당론이라기보다. 우리는 이제 당론은 채택하지 않고 만약에 표결에 들어가면 이제 소신투표 하기로 했는데 사실 비공개 우리끼리 내부에서 회의를 하면 경론을 벌입니다. 경론을 벌이는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 체질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현 지도부가 강경 입장이라 바른정당 전체가 강경 반대 입장처럼 보이고 그게 전략적으로 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당 대표가 돼서 선별적으로 플러스 정당이 되는 바른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얘기긴 합니다만 아직 당대표가 안 되셨기 때문에 플러스 정당을 하면 바른정당은 언제 집권합니까? 항상 여당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국민들 수준이 높아가지고요. 요즘 정치 박사입니다. 야당이 무조건 묻지마 반대하면 야당 지지를 안 오르고요. 반대할 땐 반대하고 찬성할 땐 찬성하고 절도 있게 하면 저는 틀림없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야당이 다들 지금 찌질하게 보니까 야당 지지율 다 합해봐야 20%도 안 되잖아요. 지금 20%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80%잖아요. 그래서 80% 대통령을 지지하는 80-90% 민심을 우리가 얻지 않으면 우리 지지율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야당의 전략이 과거처럼
대통령 실패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가면 저는 야당 집권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협조할 건 협조해주고 가치가 확연히 다른 부분만 대치를 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전략인데 지금 지도부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근데 그런 전략을 예를 들어서 이해운 의원도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것만 같은데 저희 방송에 자주 나오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운 의원에 비해 본인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를 너무 잘 알고요. 사실 제가 과거 민주화운동 출신인데 네. 이제 그분들하고 갈라선 거는 통진당하고 북한 인권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19대에서 갈라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을 내가 잘 알아서 아주 슬기롭게 협치할 건 하고 견제할 건 견제할 수 있다.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홍준표 전 지사 네. 지금 한국당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홍준표 지사를 되치게 할 정도의 맷집과 뒷심 있는 사람 전투력 못지 않지만 네. 유승민의 품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좋은 거 다 하시는군요. 예. 홍준표, 유승민 한 중간 정도 되는 이미지 아닙니까? 네, 그거는 바른정당의 책임 당원들과 일반 당원들이 결정하는 일이겠죠. 근데 여기 아무튼 보니까 홍준표의 전투력과 유승민의 품격을 제가 변증법적으로 증화시켜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은 거는 전부 다 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네? 현재 바른정당에서는 인사 문제 지금 인사 정국이니까요. 인사 문제를 곧이어 있을 추경 문제하고 연계해서 전략을 구사하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추경이랑 연계하는 거 반대하고요. 예. 추경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경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그 공무원 일자리 예산인데 저는 이제 조건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조건이 뭐냐면 지금 공무원 예산 가장 큰 게 해가 지날수록 예산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신규 채용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호봉제, 그러니까 연공 서열. 지금 공무원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일 안 해도 세월만 지나면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공무원 임금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능력제로 개편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공무원 제도 개혁의 단초를 깔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가 굉장히 건강해질 것이다. 추경의 논의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인사 문제 연계하지 말아야 하지만 나는 이런 지점은 문제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이네요. 예. 네. 이거 어떻습니까? 그 안경환 그 내정자 결국 사퇴를 했고 이제 이어서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도 사퇴하고 책임져라 여기 나오는데 책임 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증의 책임자니까. 근데 사퇴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뭐 좀 심하다고 보고요. 근데 조국 수석이 만약에 뭐 한 사람 낙마했다고 민정수석 사퇴하면 민정수석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과도한데 조국 수석의 좀 정치력이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청문회가 꼬이는 게 5대 인사원칙. 네. 여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해가지고 지금 청와대하고 야당들이 서로 지금 계속해서 소모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민정수석이 이 야당들하고 조율을 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이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박수 칠 것 같은데 지금 뭐 강대강 대결이 물론 야당도 책임이 있지만 특히 대통령이 뭐 청문회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뭐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이게 뭐 법리적으로는 맞을지라도 정치적으로는 뭐 국회 인정 안 하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말인데 이런 좀 정무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데 있어서 조국 수석이 뭐 하냐 도대체 뭐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건 말 맞다나 정무수석이 할 일이지 민정수석이 야당을 만나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정수석이 뭐 청와대 다 비서인데 물론 뭐 정무수석도 중요하죠. 근데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민정수석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
알겠습니다. 뭐 사태까지는 아니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본인이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도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네. 일반 시민들이 그 청문위원들에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하거나 질의를 하면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문자 폭탄이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것은 시민 참여다, 문자 행동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제가 뭐 밝혔는데 네. 조금만 참으면 네. 그 악몽은 끝나고 그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번호가 알려서 문자 폭탄이 오잖아요. 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제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문자 폭탄이 온다고 해서 보통 전화번호를 바꾸는데 전화번호 바꾸지 마시라. 제 경험으로 볼 때. 근데 이제 단 정치인 말고 뭐 재판관이나 판사들 특히 또 언론인들 여기에 대해서 뭐 가족들을 협박한다든지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뭐 문자로도 그렇고. 일부는 이런 경우는 좀 네. 이런 경우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재판관은 사법부 독립이 지켜져야 되는데 권력으로부터 또 독립해야 되지만 이런 악의적 문자로부터 좀 독립을 해야 되고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도 요즘 뭐 기사 좀 그 마음에 안 들게 쓰면은 엄청난 그 시달림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기자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한테만 보내시라. 저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뭐 네, 그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군에 따라서는 보내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기본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죠? 보내더라도 협박을 하지 마시라. 네, 뭐 일부의 사례로 전부를 말할 수는 없는데 여하간 협박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것이다. 이 정도 입장이신 것 같고. 강경화 장관은 어제 임명을 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임명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제일 처음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키는 게 장점이 많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여야가 강대강 대립을 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냉각기를 좀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당도 잘못했지만 대응이 지금 아주 좀 무책임하지만 청와대도 조금 이제 대응이 미숙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국민 검증이 끝났다, 여론조사 높으니까 무조건 하겠다. 이거는 결국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거든요. 여론이 그러면 안 좋은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론은 안 좋으면 사퇴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 예를 들어 뭐 사드 배치 같은 경우 여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정책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면 문재인 정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여론 지상주의로 밀어붙일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냉각기 가지고 빨리 수습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수습 방안이 안 나오면 바른정당만이라도 청문회는 지금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문회는 뭐 야당이 사실상 뭐 주도하는 야당 공간인데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뭐 모든 정책을 여론에 따라 할 리도 없고 하진 않겠죠. 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안경환 내정자가 어떤 이유든 사퇴를 했기 때문에 후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 많고, 어제 표창원 의원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을 이제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해서 화제가 됐는데, 연결된 김에 제가 여쭤보자면 혹시 본인도 표창원 의원처럼 본인이 추천한다고 되진 않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한번 추천해 보시자면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표창원 의원은 좀 남성 지향적인 것 같은데 저는 여성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정미 헌법재판관. 저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법무부 장관 되면 모든 국민이 박수를 칠 것이다. 헌법재판관이 법무부 장관이 된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어쨌든. 없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헌법을 수호했던 사람이다.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줄 것 같고요.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만약에 안 된다면 김영란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부패를 없애는 획기적인 이제 조치가 있었던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정미, 김영란을 노회찬, 이재명 조에 대조해서 한번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밀어붙이시려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문재인 정부 협치할 용의가 있고, 네. 문재인 정부 잘 알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잘하는 거다, 어떤 게 못하는 거다.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신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잘 아시는 겁니까? 그 청와대 주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임종석 실장부터. 과거 학생운동할 때. 같이 학생 운동할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 네. 그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도 사회에서 쭉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제 뭐 갈라진 이유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가지고 좀 격렬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맞아가지고 갈라지긴 했는데, 뭐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는 있죠. 그리고 민주화 투쟁 열심히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때 뭐 격렬하게 갈라진 게 한 20년 전인데 그때에 비해서는 서로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뭐 차이가 있지만 뭐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뭐 경쟁할 건 경쟁하고 선의에 경쟁할 수 있는 뭐 그런 관계는 좀 된다고 봅니다. 그 청와대를 구성하는 일부 인사들의 사고 체계를 이해한다 나도 정확하게 이런 말씀이시네요.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얼마나 상당히 많은지는 대표가 되신 다음에. 자, 그럼 가장 강한 상대는 누굽니까? 후보 5 중에. 뭐 저는 저 자신하고 싸움이라고 봅니다. 제 자신의 진가를 잘 몰라요, 지금 아직 국민들이. 잘 모르고 이번에 아무튼 승부는 제 자신을 얼마나 잘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아마도 2위는 누가 할 것이다. 2위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누구랑 경쟁하느냐는 질문은 지금 되치셨고, 그럼 2위는 누가 합니까? 나 다음은 이 정도 될 거다. 그 부분은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순위를 매기는 거는 항의가 엄청나게 몰려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보다 더 어려운 질문인데 한 명은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도 탈락해야 되니까 사실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5 중에 넷은 대표거나 최소한 최고위원은 되니까요. 근데 한 명은 누가 탈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누가 떨어지는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내부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고 어제부터 저희들이 그 처음엔 토론회는 좀 우호적이었는데 어제부터 약간 치고받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전략 지역이 있습니까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 전략 지역? 네. 제 전략 지역은 영남하고 수도권. 영남과 수도권이요.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제가 이제 구글 트렌드로 이 데이터를 쭉 조사를 해보면 인지도 부분에 있어서 거의 1등입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소통도 부정적 인지도 아닐까요 혹시? 아니 호감도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선물 폭탄. 요즘 선물 폭탄이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폭탄보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인식이 바뀐 부분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네, 당대표 되시면 저희가 스튜디오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친절한 회의였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타 방송에 뉴스 공장으로 간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왔다고 하는 문자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제가 웃으면서 계속 남기라고 했더니 오늘도 남겼어요. 이건 먹이는 건데 이거. 그냥 가시면 되지. 거기 가서 굳이 간다고 또 남기고 한 번만 남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 문자가 남겨진 방송 진행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자, 어디에 남기고 왔는지도 왔는데, 네,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핀란드에 출장 왔는데 새벽 2시입니다, 새벽. 핀란드 교통방송도 안 나오는 것을 내가 왜 지금도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출장 간 분이 이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핀란드에 사시는 분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는 거. 예. 전 세계에서. 말 나온 김에 전 세계 어디서 듣고 있는지 저희가 이벤트를 한번 해서 서울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곳에 계신 분과 전화 인터뷰 한번 해볼까.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인데. 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문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인터뷰 중에 저랑 동갑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자가 많네요. 충격과 공포라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충격이고 누구에 대한 공포입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G드래곤 권지용 씨와 관련한 USB 과연 음반이냐 아니냐 잠깐 소개했는데, 예. 이 GD와 공장장의 인터뷰를 기대한다는 문자가 채독하였으나 이분 섭외하기가 제가 보기엔 정치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 시도해보죠 뭐. 네. 언젠가 되겠죠. 왠지 시사에 관심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예. 관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요청 공개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인문결 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확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임상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인문결은 뭐 하는 데입니까? 연구소 이름이죠. 네, 인문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말이 꼬이네 아침부터. 거의 9개월 만에 처음 여쭤보는 건데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인문결이는 결이라는 것이 이제 그 나무결, 물결 할 때 그 결하고 똑같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인간이 모든 행동 뭐 이런 그 양상 이런 것에도 결이 있다는 거죠. 프로이트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행동학 하는 데입니까? 아니요. 그럼요. 동물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행위의 인문학적 어떤 아니요. 거꾸로 흔히 우리가 인문학적 접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동물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해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 연구를 하더라도 언어 뭐 이런 것들도 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없고 뇌 연구한다고 하면은 그 동물하고 별로 그렇죠. 비슷한 그런 행태에만 연구가 많이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행위들이 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데죠. 뇌과학 하는 데입니까? 뇌과학도 포함이 됩니다. 뭐 하는지 설명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긴 설명이 필요한데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주실 것은 프랑스 총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앞서서 지난 토요일이었었죠. 독일의 헬무트 콜 전 총리가 통일 총리죠 한마디로.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독의 마지막 총리, 그다음에 통독의 첫 총리.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인가 5번 연임했. 예, 지금까지 가장 장수한 네. 독일 총리였고 메르켈 총리가 기록을 깰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타계했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어왔죠.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독일의 통일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당시에 독일이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잖아요.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정말 그 정치인들도 미처 그렇게 빨리 통일이 될 거라는 예상을 못하는 상태에서 다만 그때 이제 그 콜 총리의 뭐라고 할까요? 그 업적이랄까 정치적인 감각 굉장히 그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정치인인데 당시로서는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맥락에서 독일 통일을 어느 정도 준비를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잘 치러냈다 그런 총리 그래서 총리를 연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된 뒤에도 바로 압도적인 스코어로 연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갑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진 배경이 예를 들어서 그때도 서독이나 동독이나 다 그 약간 진보 진영이라고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쪽에서는 천천히 하자. 갑자기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약간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진영에서는 동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는 아니다 당장 하자. 지금 당장 그냥 합병하고 통일을 해버리자라는 그런 약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오른쪽 소리가 훨씬 컸어요. 그래서 갑자기 통일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흡수 통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이후에 독일이 겪었던 그 고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경제적 고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저도 동독에서 그때 당시 배낭여행을 제가 많이 하던 때라. 네. 통일된 이후에 특히 동독 출신들이 저임금 노동 그런 일밖에 구할 수가 없었고,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하층민 취급을 받았고, 사실은 대단히 교육을 잘 받은 고학력자들도
2등 국민 취급을 받았다. 그 네.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의 통일 과정을 우리가 이제 다시 들여다 본다면 그 당시 그리고 독일의 동독과 서독의 그 경제적 격차,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 이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그렇게 시달렸었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물론 이거는 꼭 선악의 문제,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 국경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동독이, 그러니까 독일 전체로 봤을 때는, 20세기, 섬처럼 떠 있었죠. 예. 그렇죠. 20세기 역사에서 주변 국가들하고 약간의 그 국경 갈등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폴란드하고나,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다만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이 또 얼마나, 우리가 한 국가가 통일된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싫어하는 나라, 희한하게 멀리 있는 나라는 좋아하고요. 가까이 있는 나라는 싫어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우리나라 통일되면 어느 나라가 싫어할지 뭐 일본이 다, 싫어하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싫어하고요. 예. 중국도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독일 같은 경우도 그랬었단 말이죠. 통일된다고 하니까 프랑스 싫어하고 폴란드 싫어하고 주변 국가들이 다 싫어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독일이 영토 분쟁에서 가질 수도 있었던 그런 땅을 많이 뺏겼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 이유는 헬무트 콜이라고 하는 독일의 통일을 이뤄낸 상징적인 인물이 지난주에 사망했기 때문에 네, 잠시 그렇죠. 언급하신 거죠. 네. 이 주제는 워낙 큰 주제라 통일에 관한 거는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네. 프랑스 총선에 사실 이게 독일의 거인, 뭐 유럽의 거인 이렇게 평가받는 유명한 사람이죠, 콜 총리는. 네. 프랑스 총선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러니까 그 언론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좀 적어요. 네, 그렇죠. 그 언론은 뭐 400석 막대 얘기했는데 80%까지 차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었죠. 그리고 투표 마감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출구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해보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300대로. 네, 400대까지 갔을 것이다 했는데 300대로 지금 그 예상이 되고요. 의석수가 500대입니다. 577명, 네. 577석인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몇 석인지 남의 나라까지. 근데 어쨌든 500대인데 네. 400대까지 차지할 거라고 그랬는데 300대에서 끝나요. 네. 그러니까 80%일 거라고 했는데 80%까지 안 가고 70%까지 갈 그래도 것이다. 뭐 압도적이죠. 그렇죠. 그것만 해도 0석에서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건 양대 압도적이고. 정당이 다 찌그러졌잖아요. 네. 근데 그 우파 전통적인 우파죠. 공화당의 네. 경우는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지금 찌그러졌다 표현하셨는데 찌그러지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의석이 줄었다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사회당 같은 경우도 사회당은 완전히 소멸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잖아요. 20몇 석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 정도까지 떨어지진 않았었고 사회당도 물론 그 사회당은 찌그러졌다 이 표현이 가능한데 사회당은 찌그러졌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소멸까지는 안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라 프랑스 인수미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고 이 당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당 같은 경우도 의석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정당은 축소되었고 많이. 네. 그다음에 중도 그 마크롱 신당이 돌풍을 일으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그 투표장에 가지 않는 그 국민이 유권자가 절반 이상. 절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는 신당 돌풍 뭐 우리 그 언론에서 이제 사설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기존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새로운 뭐 정치 지형을 뭐 선택했다. 근데 이렇게 과연 볼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 문제죠. 왜냐하면은 40%만 투표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60%는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당 같은 경우에 30% 정도의 지지를 얻었다라고 하지만 전체 프랑스인 그러니까는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국민이니까. 놀러 가려고 안 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일부러 안 간 투표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 15%가 안 되는 정도의 프랑스인들이 신당을 지지했다는 거거든요. 15%로 지금 15%의 지지로
프랑스 정권과 정국을 다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냥 비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점을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완벽한 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결선 투표제까지 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보다는 낫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또 그런 허점이 나온다는 거죠. 예. 15%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지고 우리가 압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70%가량의 의석을 차지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85%의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인 겁니다, 현재. 그렇죠. 예, 이거 과연 이게 민주주의 제도가 탄생시킨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긴 한데 이게 과연 압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과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실제로 들었던 게 이번에 휴가 기간에 이제 그 동네 프랑스의 국경 없는 기자회나 네. 그쪽에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잠깐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랄까요? 굉장히 시니컬하더라고요. 어떻게 마크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네. 기본적으로 사회당 출신이잖아요. 사회당 네. 출신이지만 우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렇죠. 예. 사회당 중도가 아니라, 예. 출신이긴 맞습니다만은 잠깐 동안에 장관을 한 거죠. 홀랑드 대통령이 잠깐 발탁을 해서 장관을 시켰던 것이지 사회당 출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근데 출신이 않습니까? 당적 거기도 없으니까. 그렇죠. 당적은 네. 맞습니다. 근데 사회당 어쨌든 좌파도 아니고 네. 제가 중도 어쩌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한다. 맞습니다. 이번에 네. 가장 먼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 노동법 개정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고 유연하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기존의 사회당 출신이라고 했지만 좌파 정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신당의 구성원들 새로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출신들이 이제 입후보했고 국회의원 의석으로 들어갔다라고 평가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과연 블루칼라가 몇 %나 되겠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학자 출신 별의별 출신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진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신당에서 과연 내겠는가? 그거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노동법 관련 개정을 할 텐데 그러면 프랑스 전역이 시위로 뒤덮일 거라고 아마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또 정당도 이제 휩쓸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합치면은 실제로 전 국민 중에 굉장히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라 네. 실제로는 취약하다. 그래서 노동법 개정을 하면 거리로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대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의석 수만 놓고 보면은 마크롱을 지지하는 프랑스 국민들의 아주 열광적인 지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쉬운데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투표장에 가지 않은 국민이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는 거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사실 지금 프랑스 국민들은 현재의 프랑스 정치 시스템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존 정치를 거부한 거거든요. 정치 혐오를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봅니다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투표 제도라는 선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상대 평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좋아서 찍는다기보다는 그나마 이 안에서 차악이라고 표현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지 않는데 투표장에 가지 않는 이 사람들의 민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프랑스에서도 많이 나와요. 투표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0번을 논다든가 그래서 난 0번을 찍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난 투표를 참여를 했다. 하지만 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지할 사람이 없다. 그것도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인정해달라. 나는 투표장에 안 가고 놀러 간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있는 정당이 70%의 의석을 차지하게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 예를 들어서 그만큼 지지를 못 받았다면 의석 자체도 그만큼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예를 들어서 577석을
국민들 지지도 하지도 않는데 그걸 네. 그대로 해야 되겠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정치 혐오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신디컬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하더라고요. 이게 프랑스가 정치의 나라잖아요. 정치와 관련한 논쟁이 굉장하고 TV 주요 프로그램이 토론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드라마가 아니라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를 안 했던 사람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마크롱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 그러니까 85%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당이 지금은 여당이 된 것이고 그 법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이 없으니까 네. 실제로는 답이 없잖아요.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죠. 현재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는 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에서인데,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바로 그 총리가 선출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소수파 같은 경우에는, 연합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해서든 간에 과반수 이상을 만들든지. 연정을 하죠, 연정. 그게 안 되면은, 총리 인선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이제 영국의 케이스인데. 그렇죠. 지금. 영국을 예. 포함해서 여러 나라. 근데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선거를 결국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까지도 의원 내각제는 있는데. 그래서 선거를 자주 하죠. 네. 근데 그런 제도까지도 있는데 지금 이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제 하에서의 총선의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의 경우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국민적 지지도 없는 정당이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경우에는 의석 자체를 그만큼 주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시 뭐 국민들한테 호소를 한다던가. 그래도 안 되면은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던가. 그런 보완이 있어야 되지 예를 않겠는가. 들어서 여당이 선출됐는데 전 국민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이라면 다시 선거를 한다든가. 예. 비용은 많이 들겠네요. 지금 이미 그 결선 투표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뭐 다른 선호 투표제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아까 핀란드 우리 청취자분 얘기 나왔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도 선호 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좀 낯설 수 있는데 이런 건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스트가 있으면 그중에서 한 명한테만 딱 찍잖아요. 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여러 명한테 찍을 수 있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 명이 찍을 수 있다. 예.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선거제도 한번 뒤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